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어 과목을 만나게 된 조태정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그 공부법에 관련된 단기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공부법에 관한 얘기, 단기 합격할 수 있는 공부법에 관한 얘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 영어 사실 뭐 다들 어렵다고들 많이들 하시죠. 이제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은 것이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서요 통계를 내보면 일단 대략 50% 이상 사람들이 과락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거의 65%에서 70%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어 과락자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확실히 영어는 어려운 과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게 왜 어려운지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갖고 계시면 사실은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고요. 또 정말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영어에 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는 것이 또 이 시험입니다. 자, 근래의 출제 경향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 출제 경향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공부 방법을 이제 같이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나왔던 독해랑 문법의 이제 출제 어떤 분석을 좀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어휘는 전체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변함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문법도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거의 변함이 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영어가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 밑에다가 지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렸거든요. 기본 단어부터 충실하게 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은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생활영어 2문제는요. 대화형 독해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디엄이나 또는 생활영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독해는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다. 라는 좀 모토를 만들어놨어요. 다시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다라는 이런 모토를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 출제되어 있던 어떤 문법 문제 이제 포인트들을 보시면은요 다양합니다. 자, 특수구문 표현이 거의 한 20% 정도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사 관련된 게 한 15%, 또 비교 표현 관련된 거, 이것도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 뒷부분에 가서 이제 배울, 그런 간단한 이제 내용이고요. 태에 관한 것, 준동사에 관한 것, 접속사의 쓰임에 관한 것들, 또 관계사 참 많이 냅니다. 지금 관계사가 지금 7% 정도로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사실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관계사는 이만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일치 문제 또는 뭐 가정법 문제에서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좀 우리 눈에 좀 띄는 건 시제가 5% 정도, 그죠? 굉장히 좀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제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부분은 좀 자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또 의외로 또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요. 한쪽에 치우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규모로 계속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문법 문제에 관해서는 최대한 많은 포인트들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적은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같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험 기간을 뭐 얼마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만 정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시험에서 필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들 오늘 문법 시간에도 이제 다 다룰 거고요. 또 이후에 10만 문제 풀이 시간에도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자, 문법 문제는 포인트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다양한 포인트들을 내가 최대한 많이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독해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독해가 사실은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독해가 우리가 전에는 지금 지방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직이 전체에서 133줄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 기준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씩 늘더니 올해 2018년도에는 169줄을 딱 선보였어요. 그래서 거의 몇 줄 정도가 그쵸 한 40줄 가까이가 이제 증가를 한 건 거죠. 이 얘기대로라면 독해 문제가 거의 한 2문제 정도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직 보시면 사실 그렇게 늘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이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독해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아십니다. 뭘 아시냐면 독해 문제가 사실은 170줄이 출제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까지만 읽어도 여기까지만 답이 나오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에서 지방직 문제에서 일단 40줄을 늘려놓고요, 정답을 4번 쪽으로 갖고 간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빈칸 추론 문제인데 빈칸이 거의 끝에 바닥에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대로면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라는 얘기죠. 국가직 문제에서요, 문장을 삽입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요 2015년도 2016년도 좀 약간 인정을 베풀었는지 정답이 1번 2번에 좀 많았었거든요. 문장 삽입하고 하는 문제들이. 근데 좀 야박해졌어요.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라? 끝까지 다 읽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줄 수가, 자, 예전에 한 170줄 나왔지만 실제로 읽어야 되는 줄은 뭐 110줄, 뭐 100줄 정도면 됐었습니다. 뭐 뒤 있는 부분 안 읽어봐도 답이 확실하다라는 걸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줄을 이뤘었더라면 지금은 거의 한 130줄, 140줄 정도는 읽어줘야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독해가 굉장히 늘었다. 어떤 부분으로 늘었다? 이게 길이에서 굉장히 늘었다. 또 난이도도 사실은 같이 늘고 있습니다.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예전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유형들이 많았어요. 처신에 관한 얘기들. 처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린 이미 다 도덕률로 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두루뭉술하게 살아야 되고, 아니에요? 나만이야? 그렇죠. 우린 두루뭉술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독해 내용이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그럼 이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걱정해요. 그렇죠? 환경 문제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근래 들어선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문화인류학. 그래서 인간이 그 개나 말을 어떻게 가축화해 왔는가? 이런 것들, 또는 뭐 사회학에 관한 것들. 자, 옛날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그 사냥감을 잡았을 때 그 사냥감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독해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확실히 생소하시죠? 심리학, 과학, 자, 철학, 존 로크 이런 애들 막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존 로크를 보는 순간 이게 왜 여기 나와? 이건 사회책에 나와야지. 뭐 이런 얘기, 벤담 이런 애들. 얘는 왜 태어났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독해 이제 제재로 소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가 좀 다양해지고 좀 난이도가 좀 같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뭐랄까 흐름의 어떤 변화랄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문법은 좀 어떻게 다양하게 내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독해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또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략 170줄 정도의 글을 우리가 얼마 만에 읽어낼 수 있는, 대략 12분에서 15분 안에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집에서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신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노트를 해 놓으시면서 잘 공부에 지침으로 좀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170줄 정도의 글을 얼마 정도 안에 대략 12분에서 15분 사이에 읽을 수 있는 그런 독해력, 독해 스피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큰 틀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는, 그렇다면 바른 공부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이제 어휘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자, 어휘는 일단 거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오십니다. 자, 어이쿠, 그래, 어휘가 나오고 문법이 나오고 생활영어가 나오고 독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문법은 어렵지. 문법 저게 됐었으면 수능 때, 그렇죠. 그 한 문제, 두 문제 그것까지 맞췄을 것이며, 토익 때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었을 거야. 그러나 문법이 어려우니까 일단 문법은 접고, 생활영어 두 문제 적합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내 자존심이 상해요. 더더군다나 생활에 나오는 영어니까 저거는 그냥도 맞출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또 접고, 독해 10문제 중요하네. 하지만 독해는 내 평생의 과업이지, 저건 천천히 하도록 하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또 접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부터 시작하겠다 생각하시냐면 어휘부터 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 어휘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저는 좀 나눕니다. 자, 어휘를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어떤 거냐면 어휘가 있고 저는 기본 단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휘라고 하는 걸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 단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쓰임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 참 애매모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가 기출이 됐었어요. 뭐냐면 ambidextrous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ambi, 더블의 뜻이고요. dextrose, dexterity 이건 뭐냐면 능숙한, 손을 쓸 줄 아는 애 뜻이에요. 그러면 더블 또 손을 쓸 줄 아니까 양손잡이의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길죠. 이게 독해 지문에 나올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생활 영어에 나올까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가 얘기를 합니다. Well, you know, I'm ambidextrous ma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B의 대답은 자, B 정해져 있습니다. What? 이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거의 쓰이지 않는 그런 말이라면 생활 영어에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죠. 문법에 이런 말들을 넣어서 문제를 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가정법이니 무슨 뭐 비교 표현이 이런 것들은 다 뒷전이 됩니다. 왜? 문장 구조 자체가 파악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이 어휘는 기본 단어와 달리 독해나 생활 영어나 문법에 등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두 번째 어떤 애들이냐면 쓰임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vex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 말은요 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누구냐면 harass라든지 또는 irritate라든지 이런 애들입니다. 또는 annoy 이런 애들이 있죠. 좀 괴롭히다, 좀 귀찮게 하다, 좀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이 이제 바로 vex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 거의 쓰이지 않고 이 말들로 대체해서 거의 많이 씁니다. 우리도 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선택이란 말이 있고 선별이란 말이 있어요. 확실히 선호도는 누가 더 높아요? 선택이 높아요. 오케이, 폄하라는 말이 있고 폄훼라는 말이 있어요. 자, 폄하라는 말은 자주 쓰이죠. 하지만 폄훼는 거의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해 지문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이며 문법에서 보기가 어려울 것이며 생활 영어에서 보기도 또 쉽지는 않죠. 그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incompatible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들은 뭔 뜻이 된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양립 불가능한 이라는 뜻입니다. 양립 불가능한.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양립 불가능한.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쓰셨나요?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국어인데? 우리말인데? 그래요? 이번 달에는요? 안 쓰셨어요? 국어인데? 우리말인데? 올해에는요? 우리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휘로 그냥 제시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휘부터 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걸 외우겠다는 얘기예요? 쓰임이 현저히 떨어지고 독해에서도 볼 수가 없는, 문법에서 볼 수가 없는, 생활 영어에선 절대 볼 일이 없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골라서 외운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 네 문제를 맞출 수만 있다라면 이걸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게 나으시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어 단어의 어휘수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매년마다 선생님들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내가 적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시험 4개에서 4개를 다 적중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노력이라는 걸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또는 시간이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면 우린 그 시간에 뭘 할 거냐? 우린 기본 단어를 외우실 겁니다. 기본 단어를 철저하게 암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apple, lion, tiger 또 바로바로 떠오르시죠? 그렇지? 그러나 이런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surrogate 잘 안 떠오르세요? 모르는 단어죠? adjacent 이거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건데 이러면요 이 adjacent도 모르는 단어로 처리하시고요. 우리가 apple, lion, tiger 하듯이 모든 기본 단어들을 그렇게 쓸 수 있게 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거냐면 단어들로 연합이 되어져 있는 구라고 하는 걸 보실 겁니다. 구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이제는 문장을 보실 거고요. 문장들이 연합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문단, 문맥 혹은 단락이라는 걸 보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추론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정답을 내실 거예요. 우리가 쭉 글을 읽다가요. 중간에 어떤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었지? 라고 회상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앞에서 읽었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희미해집니다. 이런 단어가 한 3개, 4개 정도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맨 앞에 읽었었던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뒤에서 추론이라는 과정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었던 걸 다시 읽고 읽었던 걸 다시 읽고 읽었던 걸 다시 읽고 읽었던 걸 다시 읽고 그럼 결국엔 깨우치게 되죠. 답은 3번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걸 깨우치게 되죠. 우린 분명히 독해를 통해서 뭔가 근거를 갖고 있고 답이 3번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또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보면 전부 다 그렇게들 말씀해요. 자 보세요 3번이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요. 그건 왜 그렇다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단어들이 좀 회상이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앞에 읽었었던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 어휘를 외운다, 기본 단어를 외운다, 기본 단어를 충실하게 외울 겁니다. 많은 단어장을 외우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대략 한 3,000 어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를 우린 외우실 거고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실 겁니다. 그러면 책으로 얘기하면 대략 한 2권, 많으면 한 3권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기본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하고 가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단어장은 뭐가 좋겠습니까? 아무거나 좋은데요. 자기 손때 묻은 게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좋아요. 자기하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수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3학년을 넘어서면서 공부하고는 조금은 멀어진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부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다 보니 그냥 솔직히 얘기했을 때 앉아 있는 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어찌 보면 단어 외우는 것들이 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장들 위주로 해서 확실하게 단어 뜻을 새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대략 하루에 많은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나와요. 하루에 굳이 뭐 100개씩, 150개씩, 200개씩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하루에 100개를요 외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분명히 100개를 외울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100개는 쉽지 않아요. 그 다음날 또 100개는 이건 쉽지 않아요. 그 다음날 100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근데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과 암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과정이거든요. 시간은 분명히 많이 갑니다만 실제로 외워져 있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나중에 깨우칩니다. 한 2달 정도 혹은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깨우쳐요. 나는 분명히 눈으로 많이 봐놨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3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하죠. 그 30개는 원래 알던 단어구나 라는 걸 또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난 2달 동안 혹은 3개월 동안 쓸데없는 짓을 했던 거죠. 그건 왜 그렇다라고 너무 많이 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단기 내에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이름하고 그분들의 차 넘버를 외울 거예요. 이름하고 차 넘버를 외울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름 3글자에 차 숫자 4개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럼 그걸 외우실 겁니다. 하루에 100개를 외우실 거예요. 될 거라고 봐요. 될 겁니다. 뭐는 될 거냐면 자기가 수업 듣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름과 차 넘버는 외워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자기가 듣지 않는 선택 과목에 혹은 자기가 관심 없는 선생님의 어떤 이름과 차 넘버는 다 외워지지가 분명히 않을 겁니다. 영어 단어가 전부 다 그렇다고요. 영어 단어가 전부 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외워질 리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걸 하루에 100개를 외우겠다라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루에 200개를 외우겠다라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져요. 뭐냐면 내가 하루에 단어 100개를 외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외웠어요. 근데 이튿날부터 잘 안 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의지가 박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지가 박약한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틀린 겁니다. 목표 자체가 틀린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의지가 박약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날 또 300개, 이건 안 된다는 걸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의지가 박약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탓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약간 우울해져요. 이 우울한 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건데 자,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1년이라는 세월 혹은 6개월이라는 세월은요. 짧으면 짧지만 길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변할 수 있어요. 삶의 태도 자체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꼭 당부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할 수 있는 계획을 매일매일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을 발휘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지를 투자를 해서 내가 노력이라는 걸 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단어 하루에 한 30개 정도 외우시는 건 그냥 될 겁니다. 단어 한 40개 정도 외우시는 건 그냥 될 거예요. 단어 40개, 50개 넘어가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게 의지와 그냥 되는 거가 그 경계선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오케이. 자기가 단어 20개씩 외웠다? 이건 그냥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합격은 좀 늦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늘리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대략 몇 개 정도, 30에서 50개 정도를 매일매일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걸 오늘 30개를 외우고 내일 30개를 외우고 내일 30개를 외우고 이건 의지를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산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성인이다 보니 이게 사실 뭐가 어렵냐면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가 정확하게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내 일을 챙기지 못하는 일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라는 걸 투자할 땐 보다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전부 다 단어를 외우겠다 혹은 다 외운 다음에 그걸 확인했었을 때 내가 이번 한 주는 의지를 발휘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휘를 외운다 단어를 외운다 단어를 외운다. 아시겠죠? 하루에 많은 양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외우되 다만 어떻게 한다? 매일매일 꾸준히 해준다. 아시겠죠?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단어를 외우실 때는 꼭 누적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오늘 50번을 외우셨으면 그 다음 날은 뭐예요? 1에서 그렇죠 100번을 외우시는 겁니다. 이미 외워졌다라면 이건 우리 다시 50개만 더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 날 1에서 또 뭐예요? 150번. 1에서 몇 번? 200번.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버리세요.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대로 가다가 1에서 1800번까지 갑니다. 오이쿠 단어를 쭉 읽어봤더니 하루가 지나갔어. 이럴 수 있다라고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끊어주십시오. 그럼 그 다음 날은 몇 번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201번? 안 돼요. 이거 151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긴 한 번만 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건 누적시켜서 151에서 250번, 151에서 300번, 151에서 350번, 151에서 그렇죠 400번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적을 시켜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본 단어는 오늘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 때 어찌 보면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그 단어 외우고서 소비하고 끝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뭘 할 거냐면 이 단어들을 외우고요. 그걸 유지시킬 겁니다. 언제까지? 시험장 가는 날까지. 그러면 이건 분명히 누적시켜서 내가 계속 얘를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단어를 외운다, 어휘를 외운다, 단어를 외우는 게 맞다. 아시겠죠? 그 다음 어휘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왜? 어차피 뭐기 때문에 복불복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내가 할 수 있는 행을 한다 아니면 많은 걸 외우려고 노력한다. 할 수 있는 걸 한다. 아시겠죠? 다만 어떻게 한다? 누적시킨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부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네 문제가 다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네 문제 중에 두 문제 정도는 자 이렇게 쉬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네 문제가 나오면 네 문제를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두 문제 정도는 우리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외우는 단어들 이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단어장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우리가 외운 거 두 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얻는 그 두 개를 외우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 정도 어렵게 나오는 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수험생들이다 보니 이 수험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비전문가들의 눈에는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들이 전문가들 눈에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해주시면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냥 무턱대고 단어장 두꺼운 거 아무리 큰 거 갖다가 계속해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이 던져주시는 거 그냥 그거 외우시면 두 문제 최악의 경우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 그건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 단어 틀리는 건 나만 틀리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틀리는 어휘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 시험 자체가 100점짜리 만점 시험이 아니라 몇 점짜리 시험이었다? 90점 만점 혹은 95점 만점짜리 시험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두 문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단어는 분명히 맞출 거고 두 문제 좀 약간 어렵게 나오는 건 선생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이렇게 적중되기도 합니다. 올해 시험에서 어려웠던 단어들 거의 대부분 다 적중이 돼서 수험생들이 정말 다양스럽게도 어휘에서 고득점을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두 문제는 우리가 기본 단어 외우는 데서 나오니 이건 뭐 맞추면 되고 어려운 거 두 문제는 그냥 선생님을 믿고 가자라고 하시면 이게 가장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휘부터 시작을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를 외우면 그때부터 잊어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잊어버리는 일만 남았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몇 월까지 내년도 4월, 내년도 5월, 내년도 6월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중간에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다시 이걸 또 외우고 다시 이걸 또 외우고 다시 이걸 또 외우고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문법이나 정작 중요한 독해는 놓쳐버린 채 그냥 이 상황에서 매몰돼 버려가지고 계속 이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똑똑하게 갑시다. 두 문제는 우리 뭐 독해에서 써먹을 수 있고 문법에서 써먹을 수 있고 생활 영어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본 단어 두 문제는 그냥 우리가 외운다. 철저하게 외운다. 다만 두 문제는 우리 선생님 믿고 가보도록 한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법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제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 게 문법인데 사실은 제가 이걸 이제 장점으로 특화시킨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선생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선생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은 저는 이제는 잠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것도 선생님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내가 찍어준 게 시험에 나오니까 야 이것도 되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휘는 복불복이에요. 그러나 문법은요. 이건 시험에 나올 거를 알려드리면 시험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가 거의 대부분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딱 압축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만 학습을 하시면 정확하게 똑같이 다시 나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들께서는 시험을 딱 보시고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 똑같이 나왔다고. 오, 선생님 목소리 환청처럼 들렸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은 왜 그렇다라고요? 문법 문제가 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 위주로 학습하시는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인트를 암기하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면 자, 우린 기본 이론으로 일단 요걸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조태정의 만점을 하는 영문법 요 교재가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본 이론은 무조건 쉽게 해야 됩니다. 다시 기본 이론은 뭐라고? 무조건 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쉬운 영어를 접하실 겁니다. 저는 일단 용어 자체를 쓰질 않아요. 무슨 뭐 이런 말들 있죠. 현수분사구문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 있죠. 뭐 분리부정사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다. 완료부정사 전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완료동명사 이런 말 자체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전부 다 허례허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용어 자체를 쓰질 않고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우린 쉽게 갈 겁니다. 가장 쉬운 영어를 아마 여기서 접근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동사가 뭔지 주어가 뭔지 또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가장 쉬운 단계부터 시작할 겁니다. 다만 이게 쉽다라고 해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제 인생의 강의의 모토는 뭐냐면 가장 쉬운 언어, 즉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로 60세 노교수를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게 제 강의 모토입니다. 내용의 컨텐츠는 분명히 쉽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의 컨텐츠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시간이 싹 지나고 나섰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뭘 배우긴 배웠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거의 다 풀리게끔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수험생들인지 자기가 토익에서 고득점을 맞든지 또는 뭐
처음 공부를 해서 영어라는 걸 처음 했든지 간에 이것만 하면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굉장히 익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요약되어 있는 거를 이제 쭉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을 쭉 들어도요. 어떤 게 있느냐면 기본 이론을 한번 듣고 나서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수강을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째 수강하실 때는 좀 빠른 배속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약간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루하면 안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재미있는 미드도 두 번 보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미드도 두 번 보기 힘듭니다. 그건 왜? 한 번 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학습과 미드는 좀 다르죠. 학습은 이걸 써먹을 거다라는 어떤 중차된 목표가 있어요. 미드는 그냥 소비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봤을 땐 학습은 다시 한번 더 볼 가치는 분명히 있죠. 다만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빠른 배속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전체 내용이 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린 전 단계에서 하시고 2단계에 오시면 이제는 실제 출제되는 포인트들 위주로 해서 쫙 전부 다 요약해 드릴 겁니다. 이거 많은 강좌가 들어가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강좌들이 짧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해주시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업은 이 다독다독 영문법 수업은 윈도우스 조각 모음 같은 수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로 다 흩어져 있는 거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줘서 문법 문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선 잉글리시 크레센도예요. 이 교재는 이 안에 문법 문제가 320문제가 있어요. 이걸 서로 다른 문제를 우린 4권을 풀 겁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예요.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 A부터 Z까지를 쭉 넣은 걸 이걸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4권 정도 풀 겁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를 하는 학생도 기본 이론 쉽게 접근했죠. 다독다독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죠. 그런 잉글리시 클래스에서 쫙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한 그린쯤 가게 되면 이제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색깔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그린쯤 가게 되면 모든 문법 문제들이 전부 다 쉽게 보입니다. 그냥 이 문제는 2번, 이 문제는 4번, 이 문제는 3번. 그냥 이렇게 거의 단편적으로 그냥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우리가 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평생에 대략 한 4개월 혹은 3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1000문제 이상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을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습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요. 한 권 정도만 풀어도 다 섭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한 권으로 전 졸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레센도 단계를 졸업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좀 공부의 깊이가 처음부터 얕았던지라 한 권 정도를 더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권 정도 더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또 아직 얕으면 한 권 정도 더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직렬이 7급이나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직렬이 9회 8급이나 혹은 자기가 정말 문법에서 무조건 다 맞추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4권 정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그건 자기가 해보면 대충 알아. 내가 원하는 직렬에서 원하는 점수가 어느 정도면 요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시면 딱 자기가 문법 문제 혹은 독해는 원하는 개수가 딱 맞게 돼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문법은 딱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는 뭘로 미니 모의고사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쭉 준비를 해나갑니다. 미니 모의고사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 뭘 할 거냐면 이 안에 어휘 문제를 10문제를 우리가 매일 나가고요. 다만 이 전날 30개 어휘를 자료로 내보내 드려요. 그럼 이걸 문제를 외우신 다음에 와서 문제를 푸시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나중에 또 주당 우리가 또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또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어휘를 몇 번 보게 된다? 최소 3번 보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어휘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면 그 어휘가 내가 외웠던 어휘로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건 거고요. 그럼 이건 사실 딱히 더 어휘를 노력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문법도 요거 우리 3문제를 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문법들 여기서 그대로 계속해서 써먹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되는 겁니다. 생활영어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들을 10개 정도 정리해서 먼저 그 전날 나눠드리고요.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어서 외우고 오시면 바로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생활영어 표현도 외울 수 있습니다. 독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6문제를 내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쭉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려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건 몰라도 문법은요 무조건 다 맞추십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오셔서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일단 합격선에 영어로는 합격선의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일단 문법은 다 맞았고요. 일단 문법은 다 맞았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쉽게 이론을 접근한 다음 그걸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한 반복해서 그 포인트 잊어버릴까봐 그걸 또 다시 반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단기간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문법이 가장 먼저 완성이 돼요. 놀랍게도 가장 문법이 먼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 선생님 문법은 이제 어느 정도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학생은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 학생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자, 네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네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말고는 딱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무조건 딱 다 맞추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영작 형태로 나오고요. 지문 형태로 나오고 문장 형태로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영작 형태, 지문 형태, 이제 문장 형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대부분 다 영작이 어렵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영작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영작으로 돼 있는 우리말이요 힌트예요. 사실은 이건 문법 문제 변형 형태로 나온 거라 얘는 문법을 일단 판단하신 다음에 거기서 우리말을 힌트로 잡아 놓으시면 사실 답 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박스 형태도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왜? 어차피 답은 1번, 2번, 3번, 4번 안에 있는데 그 박스 안에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 요거 뭐 물어보는 거야? 뭐 물어보는 거야? 뭐 물어보는 거야? 뭐 물어보는 거야가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짝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뭐냐면 네 문장 형태예요. 다음 주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르시오 하는 게 약간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1번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돼가 먼저 이 문제 풀이의 어떤 중심이 돼요. 우리 뭐 토익 때나 혹은 수능 때마다 기억나실 텐데 문제를 딱 봤더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뒤에 해설을 봤더니 해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일치에 관한 문제. 이거 2번인데 이거 다 B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해설을 봤더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뒤에 해설을 봤더니 시제의 일치. 이거 답 4번인데 바로바로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건 그냥 문제만 봤을 땐 기억이 안 나고 문제가 안 풀렸는데 뒤에 해설을 보면 한 줄만 봐도 답이 나와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용은 네 문장 형태는 딱 그렇습니다. 1번 뭐 물어본지 모르고요. 2번 뭐 물어본지 모르고요. 3번 뭐 물어본지 모르고요. 4번 뭐 물어본지 몰라요.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를 답을 낼 수가 사실은 없죠. 그렇죠? 오케이. 옛날에는요. 이게 이렇게 냈습니다. 1번 가정법, 2번 가정법, 3번 가정법, 4번 가정법 이런 식으로 냈었어요. 근데 요새는 1번 가정법, 2번 비교표현, 3번 특수구문, 4번 수일치. 1번 관계사, 2번 가정법, 3번 특수구문, 4번 수일치. 다양하게 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번이 뭘 물어보는지 2번이 뭘 물어보는지 3번이 뭘 물어보는지 4번이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연습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 단계에 각각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됩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 단계에서는 뭘 할 거냐면 쉽게 이론을 접할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각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된다라는 것을 우리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걸 저는 포인트를 찍어드린다고 말씀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습, 즉 복습의 그 배경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 그 포인트를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비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수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비동사는 반드시 수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대명사가 나왔으면 반드시 수일치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맞춰서 학습을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먼저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네 문장 형태도 별로 어렵지 않게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적중이 돼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문제 나왔던 것들이 이 안에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 수험생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 선생님 얘기 환청처럼 들렸다고. 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겁니다. 자, 생활 영어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생활영어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다시 생활영어 두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쉬워서 그래요. 생활영어를 따로 더 특별히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영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생활영어를 출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화형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AB로 되어는 있는데요. 실제로 그냥 독해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빈칸을 채워놓으면 되게끔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영어 표현이나 혹은 이디엄이에요. 생활영어 표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you said it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요거 있는 그대로 직역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시작. 네가 말했다 그것을. 네가 그것을 말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네 말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씁니다. 이건 우리말 이 말과 비슷해요. 내 말이? 내가 할 말을 네가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럼 네 말이 맞다는 얘기? 맞죠? 오케이. 또는 let's call it a day. 자, 이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오케이. 언뜻 그냥 직역을 해보면 뭐예요? 그것을 부릅시다. 하루라고 부릅시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2018년 서울시 문제 똑같이 나왔죠. Let's finish라고 나왔던 거죠. finish랑 같은 뜻이다라고 시험에 등재 나오기도 했죠. 이런 표현들을 물어보는 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디엄을 물어봅니다. 이디엄을 물어봐요. 자, 어떤 거냐면 얘는 이런 거예요. cook once goose예요. 자, 이거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해보세요. 시작. 거위를 요리하다. 근데 이게 이를 망치다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스가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이런 내용들은 한번 듣고 나면 사실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쿡 원스 구스, 쿡 구스만 딱 봐도 망치다. 바로 나와요. 왜? 이솝우화.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사실은 한번 외워지면 그냥 오랫동안 갑니다. 시험에 출제하는 문제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이건 쉬워요. 그래서 이건 사실 틀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실 거예요. 다만 생활영어 표현은요.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기출되어져 있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기출되어져 있는 그 포인트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이거 마무리 특강 때 제가 해드려요. 마무리 특강 때 그때 대략 한 6페이지 정도 돼 있는데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이디엄은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어차피 이디엄은 저건 생활영어로도 적용을 해서 내기도 하고요. 그냥 어휘로 물어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문제에서 그냥 딱 그 어휘의 뜻을 맞춰라라고 내기도 한다면 그러면 이디엄은 따로 공부하시는 게 맞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프리패스로 우리 공단기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물론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해드리기도 할 건데 그거 찾아보시면 이디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정도 외우시면 거의 시험에서 거의 틀림없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 재밌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약간 보시다 보면 이 사람 왜 이래 싶은 정도까지 그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보시고 하시면 이 이디엄을 우리가 틀릴 일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 정말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A, B 사이에 가장 일반적인 대화를 구성해 봐라 이거든요. 근데 간혹 어떤 학생들이냐면 좀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창의력 발휘하시면 안 되고 그냥 누가 봐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답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간혹 이 문제가 자꾸 틀리시면 이건 영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항상 이때는 뭐 밥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남들 대화하는 걸 한번 지켜보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맞추실 수 있게 나오니까 생활영어는 다시 한번 두 문제 나오면 두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영어 이제 문제는 다시 한번 대화형 독해인데요. 문맥을 파악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되고요. 표현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죠. 오케이. 그래서 생활영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벼락치기 이제 해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디엄 표현 어차피 원래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거든요. 자, 단어 암기는 앉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단어 암기는. 이게 사실 앉아서 하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좀 졸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졸린데 사실 그러니까 그 앉아서 하다 보면 단어 암기는 단어 암기하는 노력과 잠을 깨우는 노력을 동시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이거 붙들고서요. 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러고 졸면 내 안위가 걱정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졸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복습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을까요? 앉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동영상들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영상 빠른 배속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복습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디엄 시청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보시면 돼요. 그 이제 다 찍어놓은 동영상을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듣다 보면 그냥 다 외워질 거예요. 왜? 한번 이렇게 뜻풀이를 해드리고 나면 이거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잊어버리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앉아서 하는 거 뭐가 앉아서 하는 겁니까? 문법. 그렇죠? 또는 뭐 독해. 독해는 앉아서 하시는 게 맞죠. 간혹 보다 보면 지하철에서 독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하철에서 하시는 분들 좀 만나게 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그 집중이 잘 안 될 텐데,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정말 상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보다 보면 졸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각자의 공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자,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자, 동영상을 시청한다라는 거, 물론 앉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이디엄 같은 것들 딱딱딱딱 끊어져 있는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독해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자, 독해를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문제가 나오는 이 독해가 10문제가 나오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이 챕터 안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어휘도 중요하고요. 또 문법도 중요하고요. 생활영어도 중요하고 또 독해도 중요한 겁니다. 다만 그 문항의 그 개수가 독해가 많이 나온다 뿐이죠. 우리가 수능 때랑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 때는 독해가 확실히 중요했죠. 왜? 문법 문제 하나 틀려도 괜찮으니까. 왜? 그것 말고도 틀릴 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문법을 예를 들어서 좀 빈약하시면 문법 때문에 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자기가 생활영어 하는 게 좀 계속 좀 뭔가 잘못 꼬이고 있다? 그러면 생활영어 때문에 떨어지시는 거예요. 독해가 잘 안 되고 있다? 독해 때문에 떨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디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다? 어휘는 안 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살짝 치워놓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독해는 다시 한번 10문제가 나오면 10문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환희 선생님, 그러면 넌 도대체 어디서 틀리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어휘.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휘는 복불복이라서 그건 영영 못 맞추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그건 그냥 좀 잊어버리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한다. 어디라고요? 문법. 또 누구라고요? 독해. 또 누구라고요? 생활 영어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 맞춰내도록 할 겁니다. 자, 독해에 대해서 먼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독해는 좀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조금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독해가 10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 7문제가 맞으시는 분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은 독해가 어느 정도 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아닙니다. 독해 안 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독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10문제 중에 7문제나 지금 맞추고 있고, 자, 사람은 상대적이거든요. 문법은 아예 안 되니까 그에 비해서는 좀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착각하시냐면 독해가 어느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자, 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독해 때문에 떨어지실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독해 때문에 떨어지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문제 중에 7문제를 맞췄으면 됐죠? 이게 시험장에 그대로 직결이 됐으면 됐죠? 그러면 몇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야? 3문제. 그럼 몇 점이에요? 이미 15점이 나갔으니 85점이죠. 다시 한번 어휘는 복불복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2문제를 또 틀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분은 몇 점이에요? 75점이죠. 합격 선의 점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물론 직렬마다 좀 차이가 있긴 있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 행정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략 합격선, 안전빵이라고 얘기하는 건 몇 점이다? 85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노량진의 이 점수대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이건 근데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다? 습관에서부터 나옵니다. 뭐 자기가 독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는 착각하는 습관으로부터 나옵니다. 또 이분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수가 75점, 70점, 65점 구성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형을 좀 타세요.
유형을 좀 타세요. 자, 우리가 독해 10문제가 나왔을 때 국가직과 지방직은요, 거의 시험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주제, 요지, 제목, 필자, 유장, 즉 주제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와요. 그 다음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이 문제가 2문제 정도 혹은 많으면 3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3문제 나왔을 땐 이 시험은 딱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시간 많이 걸리게 만들어서 실제로 뒤에 있는 다른 과목들 문제를 많이 못 풀게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굉장히 좀 빠르게 문제를 푸시는 게 맞고 한두 문항을 내가 놓친다 손 치더라도 이건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왜? 자칫 잘못하면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하고 한 과목을 바꿀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독해 한 문제를 3번, 4번 읽었는데 그게 한 6분 정도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선택 과목 한 과목 자체를 그르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빨리빨리 지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 시간 한 배가 숙제가 될 테니까. 또 어순 배열 문제를 냅니다. 이게 한 문제가 거의 항상 나오고요. 문장을 삽입하는 형태의 문제가 거의 항상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문장 삭제하는 즉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또 나와요. 빈칸 추론 문제가요. 이게 2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와요. 물론 직렬마다 좀 달라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이 낼 때만 6문제도 내고 또 지방직도 6문제씩 낸 적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래 들어서는 다 이렇게 포맷을 딱 만들어서 거의 지금 이렇게 좀 수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항목이 있고 자신이 없는 항목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수험생은 다 비슷하십니다. 자, 빈칸 추론 자신 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문장의 삭제 자신 있니? 이러면 그게 쉬울 땐 진짜 쉬운데 어려울 땐 진짜 어려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장의 삽입 자신 있니? 이러면 그거는 좀 약하다고. 어순 배열 자신 있니? 이러면 이건 항상 틀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보면 요 4개 항목은 좀 어려워들 하시고 요 2개 항목은 쉬워들 하세요. 그리고 대략 6문제를 여기서 맞추시고 이것들 중에서 하나 정도를 더 찍어서 맞추거나 운으로 맞추거나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요 스스로가 딱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난 지금 독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꾸시는 이 태도를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는요 잘 들어보세요. 영어는 두갈식이에요. 다시 영어는 뭐라고요? 두갈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글들이 두갈식을 씁니다. 그러면 주제, 요지, 제목, 필자, 유장은 주제문이 이미 어디 나와요? 맨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독해 지문 하나가 27줄로 돼 있다고 칩시다. 27줄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주제문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한 문장만 덜커덕 걸려도 이 문제는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하실 필요 없이 그 중에 한 문장만 덜커덕 걸려도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어이쿠, 객관식이죠? 그와 흡사한 내용의 보기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애매하게 문제를 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내지는 않지만 정말 애매하게 내지 않는 이상 문제 딱 보면 이거는 3번 가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3번 찍어 놓으시면 거의 항상 맞습니다. 왜? 지금 한 글에서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와 비슷한 단어로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가 구성되어 있으니 당연한 얘기죠. 답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주관식으로 얘기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객관식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문제는 지금 독해를 하신 건가요? 독해를 안 하신 건가요? 독해를 안 하신 건 거죠. 엄밀히 얘기했을 때. 그렇죠?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는요.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를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로 인해서 멘붕이 오니까 그러니까 글이 잘 안 읽힐 수는 있을지언정 그 문제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글이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보기를 구성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말 보기를 보여주고요. 하나는 영어 보기입니다. 자, 우리말 보기로 되어 있는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간혹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왜? 1번, 2번, 3번, 4번이요. 해석본이에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왜? 어차피 답이 되는 건 1번, 2번, 3번, 4번 안에 있죠. 근데 이 1번, 2번, 3번, 4번 즉 핵심되는 내용의 단어가 우리말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자, 다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참 고마운 문제입니다. 이 중에 참말은 몇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거짓말은 몇 개 있어? 하나가 있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내용의 일치불일치 문제가 이게 영어 보기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딱히 더 어려울 게 없어요. 왜? 어차피 내용의 핵심은 여기 있죠. 그렇죠. 본문이 중요해요? 보기가 중요해요? 보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 보기 중요한 이 보기를 보시고 올라가시면 기껏해야 숫자만 바꾸는 게 나와요. 여기 25%로 돼 있는 게 여기 50%로 돼 있고요. 여기가 6개월로 돼 있는 게 여기가 24개월로 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 이 문제를 틀리기는 거의 틀리기가 더 어렵죠, 사실은. 시간만 있다라면. 그렇죠? 우리 마치 왜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마지막 문제가 정육면체 그리는 문제 있죠. 그려보셨죠? 그려보셨죠? 최대 몇 개까지 그려보셨어요? 600개? 많이 그려보셨네요.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게 시간이 없으면 정식대로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하지만 이거는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일치불일치 문제는요, 시간만 있으면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도 딱히 더 독해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독해를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 이 앞에 단계에서 뭐가 돼야 된다?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걸 뭘 해야 돼요?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단계 중에 하나만이라도 안 되면 이때부터 이제는 추론이 아니라 그냥 추측을 하시는 거죠. 본인이 문제를 자꾸 틀리셨던 건 추론하지 않고 추측하셔서 그래요. 해석을 정확하게 똑바로 하지 않고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단어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답도 유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틀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하는 게 맞겠다. 정확하게 해석을 먼저 전 단계에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거의 항상 틀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구성이 결국은 불합격으로 이끕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수능 때는요, 이런 정도 문제 틀려도 괜찮아요. 왜? 그냥 내가 눈높이를 낮추면 돼요. 그렇죠. 어딘가 분명히 나를 기다리는 학교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로 인해서 꼬박 1년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은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뭐 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이 문제까지 다 맞춰냄으로써 몇 문제? 10문제를 다 맞춰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선생님 10문제 다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다던데요. 아니요. 10문제 맞추는 거 첫 번째 가능합니다. 제 제자들 중에 제로 베이스로 와서 이거 해낸 학생들 너무 많아요. 독해에 관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첫 번째 가능하고요. 두 번째,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간혹 등장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내가 10문제를 다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은 이 문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고서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신다라고. 왜? 독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독해에 좀 자신이 없어서 한두 문제 정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가셨을 때는 이 문제가 그 말도 안 되는 문제인지 이게 그냥 내가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한 두세 개 섞여 있게 되면 벌써 봐봐. 세 문제가 지금 애매한데 그러면 난 불합격으로 가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고 같은 문제를 지금부터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왜? 이 세 개를 다 맞춰서 틀리는 게 한 문제 정도 선으로 줄여야 된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 관리에서 결국은 그르쳐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 자체를 좀 우리 어떻게 하기에 맞다? 10문제가 있으면 10문제를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이게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할 것이냐? 자, 저는 이 부분을 꼭 강조를 드려요. 자, 독해는 매일 10문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독해는 뭐라고요? 매일 10문제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다만 이 독해를 매일 10문제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시험에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요. 자, 마라톤을 뛸 거거든요. 마라톤. 그럼 우리가 42.19km를 뛸 거예요. 내가 근데 매일 300m 정도만 뛰던 사람이 42.19km를 뛸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리 쥐나겠죠.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갔다 온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머리에 쥐가 난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나면 다리가 아프지만 머리에 쥐가 나면 멍해져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왜? 내가 10문제 풀이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시험과 유사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우린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여기 영어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죠? 영어 공부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죠?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정확하게 말씀합시다. 합격. 그렇죠. 합격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합격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독해가 몇 문제 나오기 때문에 10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린 10문제를 매일매일 할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선생님 어느 정도 쉬운 게 좋겠습니까? 정말 쉬운 거 하십시오. 각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각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서점에 가서 책을 딱 봤는데 이걸 내가 들고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날 쳐다볼 것 같아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좀 약간 나한테 이건 아닌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정확한 해석이 뭐다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들이 매일 어려운 공만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요.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자, 오늘 경기 있으면 자, 6시 반 경기 하기 전에 한 3시쯤 가보잖아요. 그럼 방망이 치는 연습하고 있거든요. 서 있는 공 치는 연습합니다. 공을 세워놓고 치는 연습을 해요. 좀 놀랍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움직이는 공, 변하는 공, 막 공이 막 흔들리는 공, 이런 공 치는데 공이 서 있는 걸 연습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확한 게 뭔지를 몸에 붙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공이 맞는 게 어떤 느낌이라는 걸 내 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응용력을 발휘하는 거죠. 정확한 해석이 어떤 거다라는 느낌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에 꼬여 있을 때 이게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해석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아 이건 이래서 꼬였구나라는 걸 알고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오랜만에 공부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에는 뭐 쉬운 걸로 시작하십시오. 자, 보세요. 우리가 한 6개월만 공부한다고 치더라도 오늘 한 달 정도 여기서 쉬운 책 갖고 시작하는 나쁘지 않아요. 괜히 자기 마음만 급해가지고 기출책 처음에 이제 그걸로 시작하는 거죠. 기출 독해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혹은 이제 야구를 처음 배운 4학년짜리 초등학생 선수가 리틀 야구 선수가 앞에서 누구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거냐면 프로야구 현역 투수가 던지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출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제 방망이 쥐는 것부터 연습을 했는데 지금 상대편 투수는 148km짜리 직구를 던지고 136km짜리 슬라이더 공을 던지고 있다라고요. 포크볼 떨어지게 뚝뚝 떨어져요. 내 몸을 타고 나가는 공이 갑자기 체인지업을 안으로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건 못 친다는 생각 분명히 듭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할까? 이제는 어쨌든 맞춰내야 돼.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코치가 얘기할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할 거예요. 야, 마, 왜 못 쳐? 같은 공이야. 라고 얘기한다라고요. 같은 영어거든요. 그렇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계속 뭔가를 맞추려고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는데 방망이는 이렇게 쳐라라고 배웠는데 이 친구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단어 대충 이런 같아 유추. 왜?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 단어 이런 뜻인 것 같아 유추. 답도 유추. 이건 왜 그렇다라고요? 이게 본인한테 지금 어려워서 정확한 해석이 뭐다라는 습관 자체가 아직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제일 쉬운 것 갖고 시작하십시오. 서 있는 공 치는 연습하듯이 제일 쉬운 것 갖고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손번역으로 꼭 해보십시오. 이 부분을 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 카페 가보면 우리 그 수험생들이 매일매일 인증샷 올려요. 자기가 오늘 손번역 했다고 인증샷 올립니다. 근데 이걸 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독해를요. 눈으로만 해보면 자기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옆에 있는 걸 읽어보면요. 자기는 그럴듯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답만 틀린 거지. 근데 손으로 써놓고 나보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말과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걸. 그래서 꼭 손으로 번역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좀 시간 낭비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꼭 한번 거치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간 낭비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니까. 그러나 이건 분명히 나중에 계속해서 짧아집니다.
이번에 굉장히 짧은 단기간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영어를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합격한 친구가 와서 얘기하길 독해 손독해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걸렸답니다. 상상 불어죠? 4시간씩 걸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났더니 시간이 확 빨라져서 나중에는 하루에 독해 10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 다 하고 손독해까지 마무리 짓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렸대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뭐든지 기술을 습득하면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는 기술을 습득하면 빨라지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최단 거리는 뭐죠? 직선거리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예요. 우리 독해가 느려지는 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언어 갖고 있는 언어적 특성이에요. 뭐냐면 이 언어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mean이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의미하다. 뭔 뜻이에요? 의도하다. 또 뭔 뜻이에요? 비열한. 또 뭐예요? 수사한 방법의 뜻이죠. 그러면 이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여기서 뭘로 쓰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 턱 걸리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다음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 또 한 바퀴 또 도는 겁니다. 한 바퀴 또 돌아요. 쭉 가다 보니까 내용이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생각해봤더니 앞에 아까 그 내용이 그 뜻이 아니었어. 다시 오는 겁니다. 다시 또 찬찬히 또 오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봐. 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를 제 아무리 빨리 한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정확한 해석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냥 쭉 간다고요. 그럼 빨라진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해의 속도를 늘린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입니다.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지금은 뭐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좀 정확하게 쉬운 독해를 가지고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게 맞다. 나중 되면요. 이런 글에선 민동사는 의도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서브젝트라는 단어가 주관, 주제, 주어 다양한 뜻을 쓰죠. 실험 대상의 뜻으로 쓰입니다. 나중에 글 읽다 보면 이런 소재의 글에선 서브젝트는 실험 대상이야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은 쉬운 것 같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은 쉬운 것 같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걸 손독해를 이제 처음에는 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5과목을 다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에만 투자할 수 없는데 하루에 4시간씩 어떻게 투자합니까? 4시간을 본인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 자체는요. 본인이 그만큼 독해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독해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가 지금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이걸 자기가 무시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 독해를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는 독해를 방치하겠다는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독해 때문에 떨어집니다. 다른 과목 공부 하나 많아요.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독해 때문에 떨어집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먼저 5과목 중에 4과목을 공부한 다음 나중에 독해 나중에 좀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때 수업도 빡세게 듣고 짜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죠. 좋습니다. 다만 4과목 공부했던 거 거의 대부분 다 뭐다? 암기 과목이다. 지금 미리 열심히 외워놨다. 그렇죠?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뭐만 남았다? 잊어버리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암기 과목 다시 합니다. 영어는 다시 방치. 다시 영어를 다시 할 거예요. 다시 또 점수가 또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또 다시 영어 또 방치. 다시 암기 과목 점수. 왜? 내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점수인데. 장기간 공부를 하게 되는 이 방법, 잘못된 방법은 여기 있어요. 장기간 공부하게 되면 잘못된 방법은 여기 있어요. 영어가 문제면 빨리 영어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영어가 문제면 빨리 영어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영어라는 과목의 독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영어는 먼저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안 잊어버립니까? 네. 어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습득한 기술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 잘 들으세요.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내용의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 내용, 단어들을 가지고서 잘 조합하는 걸 이제 연습할 거예요. 다만 이게 좀 감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내버려 두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자,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언제부터 자전거 잘 타셨어요? 그게 딱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젠가부터 잘 타긴 됐죠. 기술을 습득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돼요.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자기도 모르게 독해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문법은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감사드린다고
왜? 선생님 찍어주고 다 나왔다고. 어휘 선생님, 이번에 작두 탔더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해는요, 제로 베이스였던 친구가 와서 여기서 독해를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독해를 완성을 시켜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감사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원래 독해를 잘했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상담 첫 내용은 뭐였냐면, 선생님 저 독해가 약점입니다. 문법은 약점입니다. 어휘는 약점입니다. 생활영어는 약점입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선생님 생활영어 감사 문법 감사 어휘 감사 독해는 그건 내가 원래 굉장히 거만한 태도로. 이게 왜 기술을 습득한다는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만 기술을 습득해 놓으면요, 이게요 떠나지 않아요. 자, 자전거 안 탄 지 꽤 됐죠? 자전거 안 탄 지 꽤 됐죠? 안 탄 지 꽤 됐죠?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좀 처음에는 좀 약간 삐뚤빼뚤 갈 것 같긴 해요. 이게 바로 기술이라고요. 처음에 습득해 놓은 기술은요, 나중에 감만 유지해 주면 돼요. 그 양이 근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양에 대해서 영어는 처음에 좀 많다. 그러나 이게 나중 되면 깔때기를 옆으로 세우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뭐만 하면 된다? 그렇죠. 감만 유지하면 돼요. 다만 잊어버리지 마실 건, 그렇다고 해서 독해가 혹은 문법이 혹은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완성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느 정도의 양을 꾸준히 해주는 거죠. 그 양이 30분일 수 있고요. 그 양이 1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들을 전부 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암기 과목에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 나중 되면 가장 암기력이 높은 상태로, 가장 암기가 잘 되는 상태로 시험을 보러 가겠구나. 다만 여기서부터 먼저 영어를 일부를 하고 나머지 네 과목을 같이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건 뭐다? 본인의 조급합니다. 이걸 빨리 버려줄 수 있으셔야 돼요. 영어가 문제이신 분들, 자, 장담 드릴게요. 영어가 문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어 때문에 떨어질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영어를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모의고사 점수 70점에서 75점을 만드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약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70에서 75점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문법과 어느 정도의 독해를 얘기합니다. 생활영어 2개는 뭐 처음부터 거의 다 맞으실 거기 때문에 이건 2개 갖고 간다 손 치더라도 대략 한 70에서 한 75점 정도 되는 이 점수 구간을 빨리 만들어내시는 게 그게 단기 합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손으로 직접 써서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요. 왜? 어차피 외웠던 단어가 민이에요. 의미하다, 의도하다. 그게 뭘 얼마나 다른데? 의미와 의도, 그게 뭘 얼마나 다른데?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손으로 써놓고 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글이. 해석본과 내 글은 분명히 다른 글이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럴 때 답이 맞을 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관계를 줄여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은 빨리 느낌이 오실 거예요. 다만 독해는 이게 좀 더디 올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좀 밟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독해가, 잘 들으세요. 집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문제를 풀다 보면요, 10문제를 풀면 이게 좀 요동쳐요. 처음에는 거의 맞지 못하는 상태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점수가 확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면 이거 독해 정복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니야 하고 뒤통수를 팍 맞아요. 점수가 뚝 떨어지죠. 그 다음 다시 또 하다 보면 역시 영어의 길은 멀고도 험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했는데 의외로 또 점수 잘 맞아요. 그러면 나의 뭐의 문제가, 겸손함을 유지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겸손하게 또 태도를 하는데, 그러나 겸손해봐야 소용없어요. 어차피 또 떨어집니다. 이게 요동쳐요. 독해는 계속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개수, 맞는 개수가요, 안정화돼 가요. 그리고 실력이 팍 늡니다. 실력이 이렇게 늘어요. 다음 단계 넘어와서 다음 책을 또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책을 또 살짝 어려운 걸 보시면 이거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점수가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다가 잘 나오다가 또 떨어지다가 뭐 요동을 쳐요. 그 간혹 저한테 이제 학생들 오셔갖고, 선생님 점수가 자꾸 요동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자연스러워. 그러다가 안정화돼 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실력이라는 게 팍 듭니다. 그렇게 해서 쭉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가요. 다만 그 계단이 말끔한 계단이 아니라 약간은 요동치는 걸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또 조급해져서 이거는 독해를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 해도 뭐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다른 내 과목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조급함이 만들어지는 건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이 과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지식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를 믿고 하시다 보면 무조건 다 됩니다. 그래서 전 기본 독해는 요거 이제 갖고 해요. 근데 뭐냐면 필수 기문 구출 기문 독해 이제 이건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필독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필독서. 그래서 이건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정확한 해석을 갖다 이제 하는 연습을 하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끊어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어읽기 연습을 많이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뒤에서 기출 문제 가지고서 이제 요령들 설명드려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쉽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쉽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순 배열 문제는 제가 푸는 방식대로 하면 거의 한 7초면 답이 나와요. 정답이 딱 나와요. 뭐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석 안 해봅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리고 문장의 삭제. 이건 뭐 3번에 답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어떤 요령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가미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확실히 자기가 100%다 독해가 안 되더라도 정답을 내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좀 시켜드리는 게 이런 거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문제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너무 기출 문제 갖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새로운 문제 연습하셔야 돼요. 새로운 문제 갖고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독해는요 정말 놀랍게도 답이 기억이 나요.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독해는 자꾸 새로운 걸로 해서 하시는 게 맞고 기술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건데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매일 몇 문제씩? 10문제. 다만 처음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책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 그 책은 일단 살짝 꽂아 놓으라고요.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바로 또 이 책은 안 맞으니까 중고나라 하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 책 꽂아 놓으시고 지금은 단계를 낮춰서 쉬운 책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 책을 도전하고 싶을 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 꺼내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10문제씩 풀면 한 달이면 몇 문제를 풀까요? 그렇죠. 300문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안 될 겁니다. 매일 우리가 7일 동안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의 꾸준히 한 달 하면 250문제, 260, 70문제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의 책 한 권이 그 정도예요. 그럼 매일 책 한 권씩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독해가 안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이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된 거 이제 풀어보시는 게 맞죠. 잉글리시 캐스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에 독해가 또 거기에 한 권당 250문제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네 권을 풀면 그것도 4개월 동안 1000문제를 푸니까 독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저는 해드립니다. 그래서 독해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 관리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시 뭐라고?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다. 이거 이제 꼭 생각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고득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분명히 이건 뭐 하는 게 맞다. 본인이 맞는 독해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커리큘럼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본 이론에서 가장 쉽게 이론을 접근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를 많이 풀어낼 겁니다. 그다음에 다독다독 OX를 할 건데 이걸 먼저 하셔도 괜찮고 이걸 나중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이걸 먼저 하는 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론 배운 걸 깔끔하게 한번 정리한 다음에 크레센도 넘어갔더니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먼저 하시는 걸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으로 갑니다. 근데 동영에서는요, 저는 좀 악명 높아요. 노량진에서 특히나 악명 높습니다. 뭐냐면 모의고사 어렵게 내는 걸로 악명 높아요. 정말 이것까지 들어봤어요. 조태정 새끼까지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 어렵게 내요 모의고사를. 근데 그걸 어렵게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당면에 있는 시험의 난이도를 예측을 하고요. 그거보다 한 30% 정도 어렵게 내요. 일부러.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영어라는 과목은 부담감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부담감을 줄여드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 가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2회씩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한 12주 정도 보통 풀거든요. 그러면 24개의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걸 어렵게 하고 나면 어려운 시험지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문제가. 그러면 시간 관리하기도 굉장히 좀 수월하다. 그래서 좀 예방접종 차원으로 이렇게 어렵게 내드려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그런 내용 잘 모르시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뭐 저도 다 내용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제 마음은 이제 그런 거죠. 실제로 2017년도 하반기 시험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제일 어려울 것이다. 이건 7급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어렵게 내서요. 우리 반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8점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학생들 막 정말 시험 딱 끝날 때마다 표정이 이래요. 처음에는 막 웃어요. 허탈해갖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다가 나중에는 해설을 해줘도 해설 강의 들으면서도 다 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와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때 예방접종을 정말 아프게 맞아서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갔더니 그렇게 아프지는 않게끔 했습니다라고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짝 어렵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과정으로 따라가 주시면 되고 중간중간 이제 저는 갭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갭 이제 우리 좀 약간 약해지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약한 독해 4개 파트 있죠. 빈칸, 그렇죠? 어순, 삽입, 삭제 이런 수업 이제 따로 특강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요. 이디엄 특강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약한 부분들을 채워납니다. 그럼 기본 커리어는 이렇게 가시면 되고 미니 모의고사를 이제 해서 따라오시면 이제 거의 자기가 원하는 점수까지 근접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독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독특성을 우리가 10분 잘 활용을 하면 여기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평생에 얻지 못했던 점수를 얻기도 합니다. 제 제자들중에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제 평생 이 점수를 맞을까 생각을 해본지도 못했는데 그런 점수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제 장점이라면 장점인 건 제로 베이스인 친구들이랑 같이 커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제 수업 들으면서 실력 향상시킬 수 있고요. 또 제 수업 들으면서 기존에 원래 영어를 어느 정도 했던 친구들도 정리를 해내요. 아, 이게 원래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 수업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프로세스, 요 과정을 잘 믿으시면서 혹은 자기 스스로 믿으시면서 가시면 돼요. 다만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업에 들어온 이상 지금부터 뭔 생각을 하실 거냐면 된다를 생각하실 겁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건 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공부가 하기 싫어지고 공부가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몇 명한테 물어볼게요. 자, 이 건물이 15층짜리 건물인데 이 건물을 매일 10번 왕복을 하면 1년을 왕복을 하면 합격시켜준다고 했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당연히 하겠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 본인은 30번이에요.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좋아요. 50번이에요. 할래요 안 할래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침 몇 시까지 오면 돼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혹은 저는 그냥 55번씩 할게요. 내일 거 미리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럴 겁니다. 왜? 뭐가 있어서 그래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진다라고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하루에 10번을 왕복하면 우리 반 이 많은 인원 중에 한 명을 합격시켜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할래요, 안 할래요?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0번은 이거는 좀 많지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20번이라 했어요? 그럼 20번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0번 하지 말라고 그래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마음이 변한 건 뭐예요? 안 될 수 있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수험을 준비를 하면서 우울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수험을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금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를 영어책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방에서 게임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My life on air 뭐 이런 거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이게 자기 인생을 보면 허비하는 걸 보면 알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잘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두 가지예요. 본인이 만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꾸 된다 생각하시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그 된다 생각은요. 내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고 된다 3번 하고 시작합시다. 된다 한다 그래서 된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내가 그걸 이행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했고 모레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다만 내가 만든 계획이라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많으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웁시다.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매일매일 내가 성취함으로써 나 스스로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선배들이
이 선생님이 만들어 온 시스템대로 하면 됩니다라는 거를 이미 많이 입증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시험 합격뿐만이 아니라 삶의 어떤 방식이랄까 태도도 좀 많이 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같이 한번 기간 동안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 동영상 한번 같이 한번 공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공무원 분명히 시험 가능하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믿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